이탈리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메이드 인 이탈리아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발표한 자료 하나가 이탈리아 기업혁신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의 누적 수출액이 이탈리아를 완전히 제쳤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가 173억 달러 차이로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494억 달러 차이로 역전당했습니다. 세계 5위와 7위 두 계단이 뒤집혔습니다. 디자인과 브랜드의 나라라 믿어온 이탈리아가 처음으로 다른 나라 뒤에 섰습니다. 정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48시간 안에 원인 분석 보고서를 올리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코 벤티볼리오입니다. 이탈리아 기업혁신부 통상정책국에서 25년째 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무역 지표를 분석하고 이탈리아의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25년 동안 저는 한 가지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메이드 인 이탈리아는 세계가 인정하는 브랜드이고 그 지위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패션과 디자인, 정밀기계와 명품 산업으로 세계를 이끌어온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전통 위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늘 성실한 제조업 국가였습니다. 반도체를 잘 만들고 자동차도 곧잘 만드는 나라. 하지만 브랜드의 힘과 산업의 격이라는 면에서는 우리와 다른 리그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2019년 저는 밀라노 디자인 산업 수출 진흥 정책을 직접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책으로 기업혁신부 내부 표창을 받았고 이후 아시아 신흥국 통상 정책 논의에서 제 발언이 상당한 무게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란 브랜드 가치와 디자인 역량에서 나온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원칙이 오늘 이 회의실까지 저를 데려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자료가 발표된 날 아침 제 책상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수출 순이었습니다. 한국이 3,066억 달러로 세계 5위, 이탈리아가 2,572억 달러로 세계 7위였습니다. 저는 그 순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작년 연간 순위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탈리아가 7,266억 달러로 6위, 한국이 7,093억 달러로 7위였습니다. 그 순서를 저는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그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오류가 있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격차도 작지 않았습니다. 494억 달러. 결코 통계적 오차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장관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역전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전환인지를 판단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48시간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5년 경력에서 가장 무거운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브랜드의 나라라 믿어온 이탈리아의 지위를 이제 정면으로 검증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불과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역전을 설명해야 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로마 시내 기업혁신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테베레강 위로 낮게 걸려 있었습니다. 출근길 스쿠터 행렬이 강변 도로를 따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8층 회의실 문을 열자 진한 에스프레소 냄새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로마의 낡은 지붕들이 흐린 하늘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작은 라벨 하나가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그 라벨의 주인이 안토니오 리치였습니다. 이탈리아 산업연맹 명예회장 68세였습니다. 은발에 늘 짙은 감색 정장을 입은 그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 인증 라벨을 늘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 옆에는 밀라노 패션 위크 초청장을 액자에 넣어 함께 지니고 다녔습니다. 리치는 회의 때마다 그 두 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벤티볼리오. 리치가 라벨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리치가 라벨을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우리는 디자인과 브랜드로 세계를 이끌어온 나라입니다. 숫자 몇 달의 순위 변동으로 그 지위가 흔들릴 리 없습니다.
이건 통계상의 일시적 착시일 뿐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줄리아 로마노가 들어왔습니다. 기업혁신부 아시아 경제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결론 내리시기 전에 먼저 보셔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리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라벨을 다시 매만졌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48시간 뒤 저는 25년 경력에서 단 한 번도 쓴 적 없는 문장을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도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75년 뒤 그 폐허였던 나라가 우리보다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동안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써왔지만 이런 문장을 쓰게 될 줄은 그날 아침까지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리치가 라벨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 작은 라벨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라벨 하나가 오늘 이 보고서의 결론을 정말 대신할 수 있을까? 줄리아가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리치가 라벨을 다시 매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숫자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건 브랜드의 무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테베레강 위로 아침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리치가 넥타이를 고쳐매며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리치가 손가락을 하나 폈습니다. 디자인력입니다. 세계 명품 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이탈리아 브랜드입니다. 패션, 가구, 자동차 디자인까지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취향을 파는 나라입니다. 한 나라의 수출액이 우리를 앞섰다고 해서 그 취향의 힘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탈리아 디자인 산업의 세계적 영향력은 실제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에스프레소 잔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리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디자인력이라는 말은 지난 25년간 제가 회의 때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온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력이라는 것이 오늘의 수출 순위와 정확히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저는 그때까지 깊이 따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리치가 손가락을 하나 더 폈습니다. 브랜드력입니다. 우리 제품은 단가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가죽 가방도, 같은 자동차도 이탈리아산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가격이 달라집니다. 수출액을 물량으로만 비교하는 건 우리 산업의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그는 자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말도 사실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브랜드의 프리미엄 가격 정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략이었습니다. 리치가 라벨을 다시 만지작거리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참여했던 밀라노 가구 박람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우리 디자인 하나를 보기 위해 줄을 섰던 그 현장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세계를 이끄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브랜드의 힘이 지금도 우리 산업 전체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탈리아 브랜드의 프리미엄 가치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리치가 라벨을 탁 눌렀습니다. 전통 산업입니다. 우리는 수백 년 이어온 장인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신흥국이 반도체 하나로 반짝 성장했다고 해도 우리의 전통 산업 기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리치가 시계를 흘끗 봤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벤티볼리오, 25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이 산업의 표준을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한국이 반도체 몇 개 더 판다고 해서 그 표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의 제 확신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세 가지 논리를 들으며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디자인력, 브랜드력, 전통산업. 25년 동안 제가 해온 생각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저도 같은 말을 회의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인지 그 논리가 완결된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줄리아가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려다 멈췄습니다. 그녀는 리치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인데도 이 회의실에서 그녀는 늘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의 손끝이 노트북 트랙패드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리치 회장님,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세 가지, 디자인력, 브랜드력, 전통산업, 전부 25년 동안 제가 해온 말입니다. 그런데 줄리아가 열려는 화면에 그 세 가지가 반박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리치가 라벨을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반박될 게 없습니다. 역사가 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들어봅시다. 리치 옆에 앉아있던 신입 애널리스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코니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인 듯 했습니다. 감색 재킷에 안경을 쓴 그는 리치를 바라보지 않고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말을 할 것이라는 걸 저는 25년 경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줄리아를 바라봤습니다. 줄리아, 방금 리치 회장이 한 세 가지 주장 중 하나라도 자신 있게 반박할 수 있습니까? 줄리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세고 있었습니다. 3초, 4초, 5초,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전부입니다, 국장님. 회의실 공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리치가 라벨에서 손을 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줄리아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리치가 라벨에서 손을 뗐습니다. 완전히 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라벨 근처에 손가락을 얹은 채였습니다. 저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리치의 논리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바뀌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테베레강 위로 아침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리치의 논리가 맞는다면 이 보고서는 쉽게 쓸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력, 브랜드력, 전통산업. 장관실에 올리기 좋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줄리아가 열려는 화면이 그 결론을 흔들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예감을 애써 누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숫자가 있습니다. 줄리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 말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번 역전 규모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이 보고서의 결론이 어디로 향할지를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5년 경력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이었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줄리아가 화면을 열었습니다. 일시적 역전론부터 보겠습니다. 시계가 오전 9시 반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테베레강 위로 아침 햇살이 조금씩 회의실 안까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에스프레소 잔에서 김이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벽에 걸린 낡은 로마 지도가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한국산업통상부 발표 자료가 떴습니다. 리치 회장님, 올해 상반기 한국의 총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리치가 라벨을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릅니다. 줄리아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4,967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48.4% 증가했고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리치가 말했습니다. 일시적 특수 아닙니까? 줄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일시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매달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화면에 새 표가 떴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6월에는 70.9%까지 뛰었습니다. 리치가 표를 손끝으로 짚으며 물었습니다. 매달 증가율이 똑같지는 않았을 텐데요. 줄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월별로 편차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달도 감소하거나 정체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6월로 갈수록 증가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건 단발성 특수가 아니라 가속하는 추세라는 뜻입니다. 리치가 표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아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리치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카운트했습니다. 1초, 2초, 3초. 리치가 3초 이상 침묵하는 건 이 회의에서 처음이었습니다. 6개월이면 반년입니다. 일시적이라고 하기엔 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아까의 확신이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줄리아가 계속했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반년 내내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일시적 현상으로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일시적 역전이라면 한두 달 반짝하고 다시 좁혀져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6달 연속으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처음으로 리치의 논리에서 빠진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무역 순위표를 검토해온 감각으로도 이 6달의 흐름은 노이즈로 치부하기엔 지나치게 일관돼 있었습니다. 1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일시적 역전론은 반박됐습니다.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입니다. 리치가 라벨에서 손을 뗐습니다. 조용히, 세게 누르지 않고. 저는 그 동작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처음 있는 변화였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구석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 모델로 다시 돌려봤는데 이 정도 지속성을 가진 격차 확대가 통계적으로 일시적일 확률은 매우 낮게 나옵니다. 6개월 연속이면 노이즈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리치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날카롭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2라운드입니다.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반도체 착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리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 수출의 대부분은 결국 반도체 하나입니다. 가격이 올라서 만들어진 숫자일 뿐입니다. 가격이 꺾이면 이 격차도 다시 좁혀집니다. 그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줄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이끈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리치 회장님, 20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몇 개가 함께 증가했는지 아십니까? 리치가 잠깐 멈췄습니다.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릅니다. 줄리아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18개입니다. 자동차, 선박, 화장품, 바이오 헬스까지 함께 늘었습니다. 반도체 하나의 가격 상승이 나머지 17개 품목까지 밀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리치가 라벨을 손끝으로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품목이 많다고 해서 전부 의미 있는 증가는 아닐 겁니다. 줄리아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증가폭이 작은 품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은 27.2%, 농수산식품은 8.7%씩 늘며 각각 상반기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이건 우연히 몇 개 품목이 소폭 늘어난 수준이 아닙니다. 리치가 잠시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이탈리아 화장품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던 시절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부 품목은 반도체 특수의 낙수 효과일 수 있습니다. 리치가 시도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줄리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이나 바이오 헬스처럼 반도체와 직접 관련 없는 품목까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이건 낙수 효과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대비가 핵심을 찌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반도체 하나의 착시라면 다른 품목들은 정체되거나 줄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개 품목 중 18개가 함께 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라는 하나의 품목이 나머지 19개 품목의 흐름까지 좌우한다는 것은 25년 동안 무역 데이터를 다뤄온 제 경험으로도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숫자를 보겠습니다.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도 확인하시겠습니까? 리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세고 있었습니다. 4초, 5초, 16%입니다.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반도체를 완전히 빼고 계산해도 두 자릿수 증가입니다. 리치 회장님, 반도체 착시라면 이 16%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신입 애널리스트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반도체 편중 리스크로 분류해온 국가 리스트를 다시 확인했는데 한국의 이번 상반기 품목별 증가 기여도는 오히려 우리보다 고르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리치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다품목 동반 증가라는 사실은 착시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리치의 손이 라벨 위에서 멈췄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테베레강 위로 아침이 완전히 밝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숫자들이 설명 가능한 착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리치가 지니고 다니는 라벨이 이제 낡은 종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라벨이 틀렸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브랜드의 무게가 오늘의 숫자를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2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일시적 역전론은 반박됐습니다.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입니다. 반도체 착실원도 흔들립니다. 반도체 제외에도 16% 증가가 그 증거입니다. 리치, 아직 반박할 논리가 있습니까? 리치가 라벨을 다시 매만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아까보다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습니다. 브랜드력과 실물 규모는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라운드에서 보겠습니다. 창밖으로 로마의 오전 햇살이 회의실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잠깐 나왔습니다. 줄리아가 에스프레소 2잔을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로마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스쿠터들이 좁은 골목을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리치 회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그런데 아직 브랜드력 논리가 남아있어. 실물 규모와는 다른 문제라는 그 논리. 줄리아가 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3라운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로마의 흐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리치가 자리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라벨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브랜드력과 실물 규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리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수출액이라는 숫자 하나로 국가 산업력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물량이 아니라 가치를 파는 나라입니다. 줄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가치 중심 산업 구조는 이탈리아의 강점입니다. 그런데 리치 회장님, 이번 역전의 격차가 정확히 얼마인지 다시 확인하시겠습니까? 리치가 잠깐 멈췄습니다. 수백억 달러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리아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494억 달러입니다. 작년 173억 달러 차이로 앞서 있던 것이 494억 달러 차이로 역전됐습니다. 격차 변동폭만 67억 달러입니다. 리치가 화면 속 숫자를 손끝으로 짚으며 물었습니다. 그 494억 달러가 정확히 어느 품목에서 발생한 겁니까? 줄리아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크지만 자동차와 선박, 화장품, 바이오 헬스까지 전 품목에 걸쳐 고르게 기여했습니다. 특정 품목 하나 만든 격차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조금씩 격차입니다. 리치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큰 숫자이긴 합니다만 가치와 물량은 다른 잣대입니다. 리치가 시도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줄리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잣대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 모두 같은 WTO 통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입니다. 같은 잣대로 쟀을 때 이 정도 격차가 생겼다면 브랜드 가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실물 경쟁력의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실물 규모와 다른 개념이라는 지적은 타당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통계 기준으로 667억 달러라는 격차 변동이 생겼다면 그건 단순히 관점의 차이로 설명하기엔 너무 큰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처음으로 리치의 논리에서 빠진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브랜드력론도 흔들립니다. 667억 달러라는 격차 변동이 그 증거입니다. 리치, 아직 남은 게 있습니까? 리치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셌습니다. 5초, 10초.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흐름이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처음으로 방어적인 논리였습니다. 25년 동안 봐온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확신이 아니라 곤혹스러움이 비쳤습니다. 4라운드입니다.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하반기 전망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 새 표가 떴습니다. 리치 회장님, 한국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연간 수출 순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리치가 계산을 시도하다 멈췄습니다. 저도 암산으로 따라가다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세계 4강입니다.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 일본은 물론 이탈리아까지 넘어서 세계 4위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조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현실적인 목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줄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상반기에 반년치 목표를 크게 초과한 상황에서 하반기에 갑자기 추세가 꺾일 이유가 있을까요? 리치가 라벨을 만지작거리며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입력했습니다. 저는 그 손끝이 아까보다 느려졌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회장님,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계산기로 무엇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리치가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의 예상 누적 격차를 다시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리치가 화면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역설이 핵심을 찌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브랜드의 나라라는 자부심으로 스스로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역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연말까지 이어지는 추세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25년 경력에서 한 번도 마주해 본 적 없는 구도였습니다. 도미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줄리아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입니다. 첫 번째, 하반기에도 이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기준으로도 한국이 이탈리아를 넘어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계 유위라는 지위를 당연하게 여겨온 프레임을 이제 경쟁 구도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산업 전략 전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뜻입니다. 리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 번째는 없습니까? 줄리아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결과를 위기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산업이 다시 경쟁력을 점검할 계기로 삼을 것인지 그 선택에 따라 그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치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동기의 끄덕임이었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히 순위 하나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 유위 무역 강국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해왔는지 그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리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테베레강이 완전히 밝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처음으로 그의 시선이 라벨이 아니라 창밖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줄리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리치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뭡니까? 줄리아가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로마의 흐린 하늘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25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브랜드의 나라라 믿어온 그 자부심이 정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였는가?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지난 25년을 되짚어봤습니다. 이탈리아의 브랜드력을 자랑스러워하는 동안 저는 늘 한국을 우리를 따라오는 제조업 국가로만 봐왔습니다. 같은 무대에서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상대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실에서 그 생각 자체가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아가 노트북을 잠시 덮었습니다. 화면 대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국장님, 리치 회장님, 숫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 이야기를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떨림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이 회의실에서 그녀가 자기 이야기를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군의관이셨습니다.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1951년 11월 이탈리아 제68자 병원 소속으로 한국에 파견되셨습니다. 그때 이탈리아는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습니다. 리치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라벨을 쥔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원래 나폴리 대학병원에서 외과를 전공하신 젊은 의사였습니다. 줄리아가 계속했습니다. 정부에서 극동의 낯선 나라로 파견될 의료진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왔을 때 할아버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지원하셨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탈리아에서도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할아버지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시절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줄리아가 계속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2차 대전 패전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엔에 가입조차 못한 처지였습니다. 정부는 자유세계의 일원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의무도 없는데 적십자 병원을 자원해서 보낸 겁니다.
할아버지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 본 것은 폐허였다고 하셨습니다.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집도 없고 병원도 없고 굶주린 아이들이 거리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처음으로 이탈리아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셨답니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나폴리도 전쟁으로 크게 파괴됐던 도시라고 하셨습니다. 줄리아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참상은 그보다 훨씬 심각했다고 하셨습니다.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도시 전체가 임시 판자촌처럼 변해 있었고 병원이라 부를 만한 시설도 거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이 여기 온 이유를 다시 생각하셨답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3년 넘게 머무르셨습니다.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부상병뿐 아니라 민간인 환자도 치료하셨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탈리아에 두고 온 자기 자식들을 떠올리셨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병원에서 매일 수십 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물자가 부족할 때는 자기 배급까지 나눠주셨습니다. 회의실 안에 낮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리치의 손가락이 라벨 표면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1955년 1월 병원이 철수하던 날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를 떠나며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셨답니다. 짐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진료소를 둘러보실 때 함께 일했던 한국인 조수가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손의 온기를 평생 잊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75년이 지난 지금 그 폐허였던 나라가 세계 5위 수출국이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이탈리아로 돌아오신 뒤에도 한국 관련 소식을 오랫동안 챙겨보셨다고 합니다. 줄리아가 덧붙였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는 텔레비전 앞에서 눈물을 훔치셨고 그 나라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노년의 큰 낙이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2년 전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부산 진료소 시절 사진을 서랍 깊숙이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리치의 라벨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지갑에 넣고 다니던 그 작은 종이가 이 순간 완전히 다른 무게로 놓여 있었습니다. 리치 회장님, 줄리아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시절 폐허에서 다시 일어난 나라라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한국을 그저 뒤처진 나라로만 봐왔습니다. 리치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 하나를 다시 꺼내보는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리치가 라벨을 손에서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 없이도 줄리아의 이야기가 그날 회의실에서 가장 무거운 자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그 시절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수출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볼 때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앞서 있다고 믿어온 자부심과 그 나라를 그저 뒤따라오는 나라로만 봐온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동시에 옵니다. 그녀의 손끝이 노트북 가장자리를 가만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마의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이탈리아의 산업 경쟁력을 브랜드와 디자인에서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의 뿌리에 폐허가 된 나라를 도우러 갔던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줄리아의 이야기가 그 사실을 조용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리치 회장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시적 역전론 반박됐습니다. 6개월 연속 증가입니다. 반도체 착시론도 흔들립니다. 브랜드력론도 667억 달러 격차 앞에서 흔들립니다. 하반기 4강 진입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숫자들 뒤에 75년 전 폐허를 함께 딛고 일어선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반박할 게 있습니까? 리치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라벨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리치가 2분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라벨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로마의 정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멀리 성당의 종탑이 그 햇살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줄리아도 기다렸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침묵을 먼저 깨서는 안 됐습니다. 리치 스스로 깨야 했습니다. 25년, 아니 산업연맹에서 쌓아온 경력까지 합치면 그 이상 쌓아온 논리가 무너지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결론에 도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리치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따로 쓰겠습니다. 이건 일시적 역전이 아닙니다. 구조적 전환입니다.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리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회의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리치가 천천히 라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종이 라벨 모서리가 낡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갑 속에서 접혔다 펴지기를 반복한 흔적이었습니다. 그가 손끝으로 라벨 위에 새겨진 글자를 천천히 쓸어봤습니다. 벤티볼리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 역전을 일시적이라고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오랫동안 지켜온 프레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나온 숫자들이, 그리고 줄리아의 이야기가 그 프레임을 더는 쓰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로마의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리치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25년 동안 이 회의실에서 그가 창가로 먼저 걸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늘 자리에 앉아 상대를 바라보는 쪽이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라벨을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지니고 다녔습니다. 리치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 브랜드가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 계속 지켜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폐허를 함께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리치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25년 동안 봐온 그의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한테 늘 말씀하셨습니다. 리치가 말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라고. 저는 그 말을 평생 자부심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부심이 계속 갱신되지 않으면 그저 과거형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리치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산업연맹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배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흉내낼 수 없는 취향을 가진 나라라고. 그 말에 저는 평생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줄리아의 할아버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취향이라는 것도 결국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겸손을 언젠가부터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보고서 결론을 열었습니다.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한국 수출 순위 역전 -1인 분석 및 대응 전략. 첫 줄 결론을 썼습니다. 이번 역전은 반도체 단품 특수가 아닌 이쪽의 주력 품목 중 18개의 동반 성장에 따른 구조적 결과인 반도체 제외 시에도 16% 증가로 실물 경쟁력 입증됨. 하반기 세계 4강 진입 가능성 대비 필요. 타이핑을 멈추고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써왔지만 오늘처럼 손이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도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75년 뒤 그 폐허였던 나라가 우리보다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리치가 화면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줄은 보고서 문체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도 아닙니다. 리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남겨두십시오. 그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줄리아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짧은 두 마디였지만 25년 동안 함께 일한 제가 처음 듣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줄리아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저희 아카이브에도 남겨주세요. 그녀가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보고서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관실 제출용 파일이 완성됐습니다. 48시간 중 아직 20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줄리아가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거는 모습이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참 말씀이 없으셨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회의에서 꺼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리치가 가방을 챙기며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벤티볼리오, 이번 보고서 제목이 뭡니까? 저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수출 순위 역전, 우리의 선택. 리치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라벨은 이번엔 테이블 위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라벨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어쩐지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그 라벨을 버리지 않고 가져간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성취를 부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성취를 오늘의 잣대로만 쓰지 않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리치가 그 라벨을 다시 꺼내볼 때 아마도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테벨의 강변으로 걸어갔습니다. 25년 동안 수백 번 지나쳤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마음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라디오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관실에 제출된 재평가 보고서 이야기가 짧게 언급됐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깐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강변 쪽으로 향했습니다. 테벨의 강변에서 바라본 로마 시내가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이 저녁 하늘 아래 실루엣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 위로 관광 유람선 한 척이 불빛을 밝힌 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갈매기 몇 마리가 낮게 날며 강물 위를 스쳤습니다. 저녁 산책을 나온 연인들이 강변 다리 위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변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오래된 다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강물 위에 노란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이 도시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의 제 모습이 잠깐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탈리아가 세계 무역의 영원한 강자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믿음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좁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자의 자리는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다시 증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강변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도시에서 세계 각국의 무역 흥망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그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우리의 성취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그 성취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멀리 동쪽 하늘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이 아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부산, 줄리아의 할아버지가 75년 전 발을 디뎠던 그 폐허의 도시가 저 대륙 너머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1951년 그 부산에서 시작된 인연이 오늘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리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벤티볼리오, 보고서 마지막 줄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이 라벨을 다시 넣어둘 생각입니다. 이번엔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작은 종이가 오늘부터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았습니다. 줄리아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국장님, 어머니가 오늘 저녁 오랜만에 할아버지 사진첩을 꺼내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부산 진료소 시절 사진도 다시 찾았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재평가 보고서 하나가 한 가족의 오래된 기억을 다시 꺼내게 만들 줄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5년 경력을 돌아봤습니다. 세계 각국의 무역 지표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지표는 통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군의관의 손녀가 굳어있던 우리의 브랜드 우위 프레심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리치가 라벨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들여다보던 모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지켜온 믿음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오늘 옆에서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낸 사람이 결국 더 단단해진다는 것도 함께 봤습니다. 저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24 갓 대학원을 졸업하고 기업혁신부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선배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흉내낼 수 없는 취향을 가진 나라라고.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까지는요. 이제 저는 그 말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취향이라는 것도 결국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1951년 이탈리아는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지만 폐허가 된 한국에 의료진을 보냈습니다. 자유세계의 일원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패전국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5년이 흐른 지금 그 폐허였던 나라는 세계 5위 수출국이 됐고 이탈리아를 494억 달러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해도 16%씩 성장하며 하반기에는 세계 4강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75년의 시간을 하나씩 다시 떠올렸습니다. 1951년 부산의 폐허 위에서 진료하던 젊은 군의관의 모습과 오늘 발표된 역전 데이터가 제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을 채운 건 결국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의무 없이도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과 그 도움을 받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두 선택이 만나 오늘의 숫자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강변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시를 돌아봤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로마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도시 전체를 수놓았습니다. 성당의 첨탑들이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951년 한 청년이 부산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순간이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이어졌다고. 그 사실이 우리의 자부심을 덜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채워준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도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75년 뒤 그 폐허였던 나라가 우리보다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75년 동안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전해주십시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을 남겨주시면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